안녕하세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VS팜텍의 이현호입니다. 첨단바이오薬품의 임상시험 계획 신청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중에서 완제의약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의 품질 자료 중 완제의약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IND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의 구성과 작성법을 알아보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품질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완제의약품에 대한 항목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는데요. 제가 자문 시에 개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엑셀표입니다. 완제의약품은 2.P.Drug Product 내지는 완제의약품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하위 문서로 이제 의약품 설명 및 구성, 개발 경위, 제조, 첨가제 관리, 완제의약품의 관리, 표준품, 용기 및 포장, 안정성 자료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원료의약품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임상의 경우에는 어떤 항목은 충분히 작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별로 상담을 통해서 제출 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규제기관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재해야 나중에 보안으로 그런 항목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실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되어 시판 중인 다양한 세포치료제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아시는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또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품이 또 해외에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국내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실제 한번 생산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생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항들 먼저 고려를 해볼 텐데요.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포치료제들은 원료 채취 단계, 그리고 가공 단계, 그리고 확장 배양 단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고요. 그 외에 동결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포장이나 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부수적인 공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상으로 한번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료를 채취를 합니다. 어떤 도너로부터 채취를 할 것이냐, 이 도너가 적절하냐 라는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셀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떤 형질을 형질 변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바이러스를 사용할 것이냐,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것이냐 등에 대한 트랜스액션 방법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원료 세포 또는 원료 물질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형질 전환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형질 전환 방법은 크게 알려져 있기로는 퓨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실제 이런 바이러스나 벡터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노 단위의 천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형질 전환을 했을 때 이펙터 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이제 세포 은행 형태로 RCB를 조성을 해서 그로부터 이제 마스터 셀뱅크, 워킹 셀뱅크까지 만들어지고 또 확장해서 세포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검사까지 완료가 돼야만 세포 은행이 조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뱅크로부터 세포 배양을 어떤 메디어를 사용해서 또 어떤 서플리먼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이냐, 중간에 동결했다 해동하면서 배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쭉 배양을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가면서 세포 배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실제 배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이널 제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결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냉장 상태로 나갈 것인지, 또는 동결했다 해동해서 나갈 것인지, 등등의 것의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결했다 해동해서 나간다면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나갈 것이고, 동결 상태로 나가면 투여 방법상 임상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용법 용량에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냉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바로 투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장, 2차 포장까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뭐 용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보통은 주사제라고 한다면 유리 바이알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백 형태의 포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상 단계만 연구자 임상 또는 뭐 상업 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상 정도 단계라면 크라이오 바이알에 나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와 관련해서는 운송 보관 조건, 저장 방법이라고 하죠. 저장 방법, 운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제조 공정의 전체 그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적절해야만 품질 관리 방법도 적절하게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 없이 그냥 이렇게 배양을 했더니 되더라 라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런 배양 방법 또는 제조 공정의 설계가 끝나면 실제로 테스트를 하겠죠. 배양을 해서. 그러면 이제 특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제품에 포함되는 세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특성 방법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포 자체 더블링 타임부터 시작해서 피노타입이라던가 또는 이펙티브 셀의 비율이라던가 PCR 등을 통해 가지고 좀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유전학적으로 캐리오타이핑이라던가 또는 STR 검사 요새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유전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유전자 발현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MOA와 관련된 단백질의 분석도 특성 분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단지 셀 카운트 이런 정도 또는 현미경적인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개발을 할 때는 전자현미경 가지고 템이나 셈을 찍어서 세포의 피노타입이나 모폴로지 같은 것도 확인을 했었고, 또 팩스를 통해서 이제 표면항원 분석 등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보기도 했었고요. 이제 캐리오타이핑은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STL 검사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규정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어떤 항목들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내가 목적하는 세포 또는 만들고자 하는 세포, 우리가 필요한 세포는 어느 정도의 파퓰레이션 또는 어떤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세포가 어떤 세포입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라든가 비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필수적인 것들은 체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품질 관리 시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기준에 대한 것이고, 또 어떻게 시험해서 결과를 낼 것이냐, 요거는 이제 시험 방법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흔히들 기시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QC 항목은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시험 항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포 치료제들은 기본적으로 무균제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사제도 많고요. 또 아시다시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에 당연히 오염이 되면 세포가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균 제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균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의약품에서 중요시하는 확인, 순도, 역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아이덴티티, 퓨리티, 타이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약품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함량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케미칼과 달리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확인 순도 역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항목으로 세포수, 세포 생존율 뭐 등등의 시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무균 시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뭐 흔히들 이제 KP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제품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종 제품 수집하는 시간이 짧다던가 또는 제품의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충분한 수량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48시간 또는 72시간 전에 무균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속법을 추가해서 실시하라는 요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엔도톡신 시험이라고 부르는 발열성 시험의 대체 시험법인데요. 뭐 이미 지금은 이제 KP에 등재가 되어 있는 시험법이고요. 이 시험 방법도 이제 약전에 보면은 몇 가지 시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험 방법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키트형, 카드리지형,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시험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죠.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부정 시험 가지고 좀 한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PCR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뭐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재까지도 직접 증균 배양법이라고 하는 직접법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PCR법이나 키트가 많이 상용화되고 또 좋은 키트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PCR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약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사 기준이라는 기준과 또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규제기관으로부터 밸리데이션을 했나요? 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설령 PCR 키트 자체가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키트 자체의 밸리데이션과 관계없이 검체를 내가 개발한 제품으로 또는 우리가 개발한 세포를 이용해서 실제 이 시험법을 밸리데이션을 했느냐 여부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실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PCR 키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 제품 또는 내 세포를 가지고 검체로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규제기관에서 강하게 좀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아마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인비트로 시험과 인비보 시험에서의 데이터를 모두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인비보 시험은 이제 난황 시험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요건 이제 검증 시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인비트로 시험은 매 배치마다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 같은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시험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의 특성상 확인 순도 역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뭐 qPCR 같은 것도 이용을 합니다만 팩스를 이용한 시험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정 뭐 T세포류 또는 카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과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엘라이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은 이제 역과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좀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순도는 뭐 말 그대로 얼만큼 다른 불순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세포나 또는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그것들이 안전한가, 또 들어있는 포션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수나 세포 생존율, 이거는 수율 또는 함량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걸 사용했다면 복제 가능 바이러스 부정 시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검증 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배치마다 요구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양액 잔류물질에 대해서 특히 항생제류나 FBS와 같은 소혈청 또는 특정 케미칼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잔류물과 관련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를 검증하는 그런 시험들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킴리아라는 어떤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T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를 통해서 얼만큼 사이토톡시스티를 나타내는가라는 그런 아주 심플하게 제가 뭐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그 양리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론 감마를 이제 역가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세포의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엑소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EV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이런 녀석들은 사실 어찌 보면 세포 치료제보다 좀 더 많은 평가를 좀 거치게 되게 되었는데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이 제품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이렇게 특정하게 딱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제품마다 특성이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도라든가 순도, 또 내부 인자, 또 이런 평가들이 좀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잔류물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던 시험 결과입니다. 특정 첨가제 A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처음에 얼마를 넣었는데 계속 그 가공하고 있는 단계 또는 최종 스텝에서 워싱 단계에 따라서 얼만큼씩 감소가 되는가에 대한 그 감소 영향을, 그러니까 세척에 대한 세척력 또는 세척 단계별 잔류량을 이제 엘라이자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잔류량 검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 잔류량이 실제 인체에 무해한가, 또는 문헌 자료라던가 또는 추가 실험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자료들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저는 이제 특정 첨가제 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 요새 요구하는 것이 뭐 항생제류. 보통 연구자들이 이제 페니실린 스트랩토마이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런 항생제들은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세포가 와싱에 의해서 충분히 그 세척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보통 연구 단계에서는 뭐 이용을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 투여될 제품에서는 이제 보통 페닐스트랩토마이신을 사용하지 않고요. 와싱이 잘 되는 항생제류로 바꾼다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배양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많이 생겼습니다. 사용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젠타마이신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젠타마이신이라 하더라도 마일드하지만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런 세척 단계별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항목에 잡아 넣을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잡아 넣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또 시험 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서 넣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일전에 보셨던 이제 원료의약품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게 투여할 최종 제품에서의 어떤 기준과 시험 방법을 기재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도 다양합니다. 엘라이자, 팩스, PCR 등등 여러 가지 시험 방법들이 또는 시험 기법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좋은데 이 시험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 시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건 시각처에서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시험 방법을 매번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 방법이 얼마나 간단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법들 자체가 간단한 시험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라트씩 묶어서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럴 수 없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몇 개씩 묶어서 그날 생산한 것과 그 다음날 생산한 것 이렇게 묶어서 또 시험할 수도 있고요. 시험 일정에 따라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로트 또는 두 로트 또는 세 로트, 세 배치 정도 보통 생산을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내게 되는데, 세 배치 생산한 것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하루에 5배치 또는 10배치까지도 한꺼번에 가공을 해야 되는,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인 시험에서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업화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제품화까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초기 단계라면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기부터 고민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이 시험 방법을 바꾸는 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10개 시험을 하다가 3개만 기시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만 시험하다가 2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을 A라는 시험 방법을 쓰다가 B라는 시험 방법을 쓰게 되면 A와 B가 동등하다는 동등성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동등성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비용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초에 기시 설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이미 허가받은 제품인데요. 킴리아라는 제품의 출고 규격 설정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들 이런 자료들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기시 항목에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이제 기시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쩌면 출고 규격으로 자사 규격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자사 규격으로 잡았을까? 그 중에는 이제 기시도 있어요. 지금 인터페론 양 이런 거 제가 박스 치지 않았는데 공통시험 항목만 좀 보시는 것이고요. 특정 부분은 출고 규격에 보통 자사 기준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것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은 시험을 해서 안전성이 확립이 됐음 또는 안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비티라는 이제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푸모코가 된 제품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이프티 측면에서 이제 이 제품은 렌티바이러스를 썼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보통 보고 있는 그런 품목 기준에 따라서 순도, 역가, 확인, 그리고 일반적인 세이프티 항목, 포텐시 등등 많은 항목들이 기준 및 시험 방법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했는지는 다 기밀사항이라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 안정성, 스테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세포치료제의 경우라면 장기보존 시험과 가속시험 내지는 인유즈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사용 중 안정성 시험 3가지 정도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가혹시험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상온에만 내놔도 사실은 가혹 시험이 되거든요. 이제 그 가혹 조건에서 시험을 하는 거는 세포 치료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보관 조건의 온도를 조금 올려서 가속 시험 정도를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방법은 생물약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브래케팅 디자인이나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정성 시험 들어갈 때는 3배치 또는 3로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또 함량에 따라서 할 것이냐, 개월수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리고 다 보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길게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사제의 경우라면, 특히 냉장의 경우라면 길어야 72시간 정도가 보편적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72시간까지는 매 시간마다 24시간 텀으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사실 매트릭스 디자인까지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냉동 제품이라면 개월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새 이런 동종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서는 냉동 형태로 보관을 했다가 바로 렌트 투 유즈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제품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개월수를 늘리는 게 좋을 텐데요. 냉동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개월수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보통 0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일단 임상시험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0, 1, 2, 3
6개월 요렇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12개월까지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면 1, 2, 3보다는 0, 3, 6, 9 뭐 이런 형태로 3개월 텀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준비했다. 그러면 앞에 단계도 일부 생략이 가능하고 0, 3, 6, 12, 24 뭐 또는 뭐 시험 한 것들은 뭐 넣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팅 디자인을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 기간을 설정하게 되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제라면 바이알에 들어있어서 뭐 냉장 제품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72시간 뭐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해당 사항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냉동 제품이라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6개월 또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몇 개월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된 자료는 이제 만약에 제출했던 자료를 안정성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연장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를 설명한 표입니다. 개발이 실제로서 제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안정성 테스트 자료입니다. 요약서와 시험 성적서 그리고 온도 기록 측정 장비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을 했었고요. 아주 잘된 뭐 자료라서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 현재는 제가 실제 시험들을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 확보된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굳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 또는 자료 종류는 무엇인지 어디서 했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저장 방법은 뭐 어떻게 저장을 한 것인지 시험 항목은 무엇이었는지 로트는 뭐 그리고 시험 간격은 어떻게 24시간, 48시간, 70시간 했는지 아니면 뭐 몇 개월씩 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승인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적선 당연히 나가야 될 텐데요. 전 항목 시험을 24시간 기준으로 72시간까지 진행을 했고요. 특정 장비는 뭐 옆에 보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했는데 뭐 꼭 이런 장비가 아니라 그 온도가 캘리브레이션 돼서 온도가 기록이 될 수 있는 특정 장비 또는 챔버이면 되겠고요. 그 챔버에서 온도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시험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시험 기록서와 온도 기록, 그 다음에 측정 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안정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중에 제조 방법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한참 하고 있는데 개발 제품이 제조 방법이 살짝 변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뭐 배양을 하던 걸 예를 들면 24시간 어떤 단계에서 24시간을 배양을 했었는데 하루를 더 늘렸다. 근데 원래 제조 방법에는 24시간까지만 되어 있었다. 보통 제조 방법에 쓸 때는 뭐 24시간에서 뭐 72시간 사이에서 배양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애초에 작성했을 때 시간을 24시간까지로 명시를 했는데 오버했다. 제조 기록세는 명시가 될 테니까 나중에 인스펙션을 받아보면 그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제품 또는 그 로트는 못 쓰는 로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투여가 됐다? 그럼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의약품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영향 평가를 해서 동등성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특성 분석이나 배치 분석 결과 또는 안정성 테스트 했을 때 이전에 제조 방법으로 제조를 했던 그 배치와 비교를 했을 때 배치 간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다 또는 허용 범위 오차 범위 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동등하다라는 동등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경 사항들을 기술을 하게 되고 또 변경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소가 바뀝니다. 회사 사정상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좀 더 좋은 곳에서 제조를 하고자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필요할 텐데요. 역시 이럴 경우에도 동등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단계를 통해서
변경 작업을 하고 변경 작업이 끝나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애널리티컬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 변경되면 품질 관리도 따라서 변경된다. 즉 GMP적인 요소,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연속 제조 공정에 의한 제조 방법. 흔히들 아시겠지만 QBD라고 해서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세포치료제까지 다들 이제 많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에는 좀 더 디벨롭이 되고 기술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GMP, QMS 또는 CM 또는 QBD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또는 더 나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따라서 품질관리 방법이나 또는 포인트 또는 시점도 변경이 될 것이고요. GC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지만 해외 유명 제약사들은 그들이 제품에 대해서 출고할 때 출고 시험을 좀 더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함에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안전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질 관리 방법도 중간중간에 IPC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첨단의약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의약품의 경우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품질 및 안전성 또 유효성이 검증되어야 되고 또 글로벌 규정에 적합한 규정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규제당국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현재 개발자들도 여기에 많이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도 신속히 개발하라는 어떤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IND 품질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2갈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적절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 공정의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품질 관리까지도 잘 수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제품 특성상 종종 검체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각 시험에 필요한 검체량은 애초부터 기획 단계에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시험 검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 규모 또는 검체 채취 시점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자사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자료 중에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앞선 강의를 통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부터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까지 준비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나 또 가이드라인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